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열의 아홉은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승리와 불패의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겨우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과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주변의 모든 이가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감히 승리조차 상상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여전히 위대한 전략가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위인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역경을 전략과 용기로 극복해냈는지 그 과정의 치열한 심리와 결정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진정한 전략가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반 육지에서의 패배는 참담했지만 다행히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연전연승의 기적 같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죠.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운 그의 해군은 왜군의 보급로를 끊고 조선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행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고문 끝에 이순신 장군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 즉 평범한 병사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가 없는 사이 조선의 해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그야말로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되었죠. 수많은 판옥선이 불타오르는 잔해로 변했고 숙련된 병사들은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해군 진영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패배는 조선 조정과 백성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던 든든한 방패가 사라지자 예군은 거침없이 한반도 서해로 진출할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선들이 해안선을 따라 이협적으로 진격해오는 모습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켰죠. 당시 백성들은 언제 왜군이 자신들의 마을을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그림자가 조선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은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돌아온 이순신 장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때 든든했던 조선 수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처참함 그 자체였죠. 남아있는 배는 고작 13척, 그것도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초라한 판옥선들이 전부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희망 대신 깊은 두려움과 불신만이 읽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패배와 동료들의 죽음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조차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13척의 배와 사기 저하에 빠진 병사들을 이끌고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 함대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죠. 조정의 대신들조차도 수군은 이미 회복 불능이니 차라리 육군에 합류하여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라며 비관적인 상소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은 얼마나 깊은 고뇌에 잠겼을까요? 그는 압도적인 적 앞에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밤이 깊도록 홀로 앉아 지도를 펼쳐들고 한반도의 남서쪽 해안선을 훑어보던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머물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명량 해협이었습니다. 좁고 험준하며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그곳은 언뜻 보면 절망적인 지형으로 보였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미약한 희망을 어떤 전략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을까요? 거친 물살이 휘감는 명량 해협의 지형이
과연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손살에 치던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 오직 명량해협에서 신락 같은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고작 13척의 판옥선뿐이었죠. 임진왜란 초기에 눈부신 승전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선수군은 이미와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수백 척의 거대한 왜군 함대가 파죽지세로 서해를 향해 진격해오는데 겨우 13척의 초라한 배로 그들을 막아서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작은 나뭇잎 한 장으로 바다를 막아서려는 형국이었달까요. 병사들은 싸워봤자 죽음뿐이라며 동요했고 일부는 차라리 육군에 합류해 싸우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순신 장군의 선택이 무모한 자살 행위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조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들은 끊임없이 수군은 이미 회생불능이니 육군에 합류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리며 사실상 수군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비난과 불신, 그리고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직한 동료도, 넉넉한 물자도, 심지어 병사들의 온전한 사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굳건한 신념과 한반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모두가 수군을 해체하려 들 때 이순신 장군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굳건한 의지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겠다는 불굴의 선언이었죠. 그는 단순히 배의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3척의 배 안에 타고 있는 병사들의 생명, 그리고 그 배를 통해 지켜야 할 조선의 운명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비장하고도 결연한 다짐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작은 바위 하나를 붙잡고 나는 여기서 버티겠다고 외치는 듯한 그런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뇌는 깊고도 치열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밤낮으로 지도를 펼쳐들고 해안선을 살폈을 겁니다. 그가 주목한 곳은 바로 명량해협, 즉 울돌목이었습니다. 이곳은 폭이 채 300m도 되지 않는 좁은 수로로 하루에도 4번씩 물살의 방향이 바뀌고 그 속도는 마치 화살처럼 빠르기로 유명했죠. 바닷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그 소용돌이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고 하여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험난한 지형이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극악한 환경에서 승리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좁은 길목은 적의 압도적인 숫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맹렬한 조류는 오히려 적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는 이 지형적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며 적의 심리를 교란하고 아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량해협의 거친 물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유일한 아군이었던 셈이죠. 과연 그는 이 자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13척의 배와 병사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홀로 고뇌하는 한 장군의 모습이 교차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명량해전의 위대한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험준한 해협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곳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를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단순히 병법만을 아는 것을 넘어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고 그것을 전투에 접목하는 진정한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바라본 울돌목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략의 무대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안개 짙은 새벽, 명량해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터져나올 격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웅장한 물결 소리는 마치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알리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이윽고 짙은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적 함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00척에 달하는 외선들이 마치 검은 벽처럼 바다를 가득 메우며 다가오는 모습은 아군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죠. 초라한 13척의 판옥선과 병사들은 그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하기 쉬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장선은 굳건히 전열의 가장 앞에 자리 잡고 모든 병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모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는 전염병처럼 병사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결연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병사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승리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장군은 전투에 앞서 병사들에게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적의 압도적인 숫자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며 맹렬한 물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 장군은 기발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바로 일자진 전술이었죠. 13척의 판옥선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쇠사슬처럼 길게 늘어서서 좁은 해협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전술은 적선이 한꺼번에 돌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우리 함선이 서로를 지원하며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좁은 해협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10분 활용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군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들어왔고 조선수군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홀로 적진 깊숙이 뛰어들어 선두에서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격렬한 포격과 화살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진두지휘하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배 한 척이 마치 거대한 방패가 되어 다른 배들이 전열을 유지할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울돌목의 거친 조류가 맹렬하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20km에 달하는 급류는 예군 함대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방향을 잃은 외선들은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함선에 총공격을 명령했고 조선수군은 혼란에 빠진 왜군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해안가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바닷가에 나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아군을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응원의 소리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되었고 예군에게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는 심리전의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존재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의 일부이자 승리를 염원하는 또 다른 아군이었던 셈이죠. 명량해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지략과 병사들의 필사적인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은 그날 조선의 편에 서서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오직 지략과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염원이 하나 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명량에서 인간 의지의 승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을 정확히 구현하는 전문 내레이션 작가로서 기획안의 구조와 메시지를 준수하며 요구하신 15분부터
20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차의 마지막 내용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명량해전의 결과와 이순신 장군의 유산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모든 문장은 구어적 존댓말로 친근하되 가볍지 않은 이야기꾼 톤으로 구성하고 분량 및 형식 강제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명량에서 인간 의지의 승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울돌목의 기적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불과 13척의 배로 300척에 달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한 명량해전은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결과였습니다. 예군은 이 전투에서 무려 130척에 가까운 배를 잃었고 그들의 수군 총사령관인 구루지마, 미치우사마저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의 배도 침몰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미미했으니 실로 믿기 어려운 대승이 아닐 수 없죠. 이 승리는 단순히 바다 위에서 적을 물리친 것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군의 서해 진출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은 물론 자칫 한양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내며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왜군이 서해를 통해 북상했다면 보급로를 확보하고 수도 한양을 직접 위협하는 등 임진왜란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명량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이는 이후 육지에서의 전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략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용기와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죠. 불과 몇 척 남지 않은 배와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압도적인 적과 맞서 싸우기로 한 그의 선택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량해협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곳의 거친 조류와 좁은 수로를 아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치밀한 지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힘을 자신의 병기처럼 활용한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응원과 참여를 전투의 일부로 끌어들인 심리전 또한 그의 전략적 해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닷가에 모여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군에게는 용기를, 적군에게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며 전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주어진 자원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시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병법에 능통한 장군을 넘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과 치밀한 지략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가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임을 명량해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량의 파도는 잠잠해졌지만 그날의 함성과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 외에 또 다른 한국사의 위대한 전략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